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1년 중 절반은 눈에 덮여 있다는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겨울 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불어오는지 지나가던 새들도 날개를 접고 쉬어가야 할 정도로 험한 곳이라 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두터운 속옷을 껴입고도 추위에 몸을 떨었으며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 오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만 지내곤 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땅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밭 아래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끈질기고 따뜻한 생명들이 숨쉬고 있었으니 바로 이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에서 부엌길을 돕는 아이, 달래의 이야기입니다. 달래는 부모 없이 어릴 적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자라난 여종이었는데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보다 곱다고 마을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나르느라 언제나 붉게 부르터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이라곤 주인마님이 몇 해 전에 내어준 낡고 색바랜 속옷 한 벌이 전부였지만 달래의 얼굴에는 늘 수줍은 미소가 머물러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곤 했답니다. 주인집 식구들이 춥다고 아랫목을 파고들 때에도 달래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군부를 지피며 그 온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사납게 불어대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갓감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주인마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달래를 불렀습니다. 뒷산 너머에 있는 숯가마터에 가서 급히 숯을 좀 받아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정들도 가기 힘든 험한 눈길이었지만 당장 오늘 밤을 넘길 땔감이 부족하다는 말에 달래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방한복인 낡은 속옷을 단단히 여미고 해진 발사계를 다시 한번 동여맨 뒤 등 뒤에 숯을 담을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지만 달래는 주저하지 않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하고 미끄러웠는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는 일은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달래의 볼을 사정없이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어 속눈썹에 매달렸지만 달래는 오직 주인집 식구들이 따뜻하게 밤을 보낼 생각만을 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눈보라 속에서 달래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익숙했던 길조차 눈 속에 파묻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달래의 작은 몸을 날려버릴 듯이 거세게 몰아쳤고 그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하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걸음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숯가마터까지 가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조차 찾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나무 아래 몸을 피해보려 했지만 앙상한 가지들은 눈바람을 막아주기에 역부족이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달래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달래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하얀 눈밭 위에 어울리지 않는 푸르스름한 무언가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래는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분명 눈 덮인 바위나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조심 눈을 헤치고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 사내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갓을 잃어버린 채 상투가 흐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이 깊은 산골의 겨울을 버티기에는 너무나 얇아 보이는 고운 비단 도포 자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닌 한양에서나 볼 법한 귀한 선비 차림을 한 사내가 왜 이 험한 산 속에 홀로 쓰러져 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달래는 본능적으로 그가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서둘러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선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빚어놓은 밀랍 인형 같았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달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선비의 코 밑에 대어 보았는데 아주 미약하게나마 따스한 기운이 느껴져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달래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선비의 어깨를 힘껏 흔들었지만 선비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얇은 비단 옷 위로 눈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달래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과 거세게 울부짖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이 무거운 장정을 업고 눈길을 헤쳐나갈 힘도 달래에게는 없었습니다. 선비를 깨우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아 비벼보고 차가운 뺨을 때려보기도 했지만 선비의 의식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연민이 교차하며 거대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추위에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낯선 일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으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달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입고 있는 솜옷이었습니다. 비록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솜을 두툼하게 누벼 만든 이 옷은 달래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옷을 벗어준다면 선비는 잠시나마 온기를 되찾을 수 있겠지만 대신 달래 자신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숨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자 달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틈으로 파고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달래는 멈추지 않고 솜옷을 벗어내렸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남긴 채 솜옷을 벗어든 달래의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을 듯이 굳어갔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바람이 맨살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정신을 잃은 선비의 몸 위에 자신의 솜옷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선비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며 옷자락을 꾹꾹 눌러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달래의 손은 빨갛게 얼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솜옷을 덮어주자 선비의 표정이 아주 조금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작 달래에게 닥친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려왔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달래는 선비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해보려 했지만
옷 하나 없는 몸으로 눈보라를 견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점차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역설적으로 극심했던 고통은 사라지고 나른한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눈 속에서 잠이 오면 그것이 바로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라고 했는데 달래는 지금 자신이 그 부름을 듣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감기려 했지만 달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선비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이 옷의 온기로 당신이라도 살아남기를.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아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꾼 이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었으나 고향 집에 두고 온 늙으신 할머니 생각과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달래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고 귓가를 때리던 거친 바람 소리도 이제는 마치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아득하고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달래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이 쌓여가며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깊고 깊은 소미불 속에 파묻힌 듯한 안락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저항할 수 없는 수마의 몸을 맡기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살아가세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마지막 속삭임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달래의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눈보라치는 산 중턱, 이름 모를 선비와 가난한 여종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된 채 고요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깊은 밤이 되었지만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몸은 이미 눈사람처럼 변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그녀가 덮어준 소못 아래의 선비 역시 눈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달래가 덮어준 그 낡은 소못 안에는 달래의 체온과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온기가 미약하게 남아 선비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산속의 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았고 오직 바람만이 그날의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며 혀를 찼지만 이 날씨에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히 찾으러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눈보라와 함께 사라진 가엾은 아이가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사람들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으니 달래가 눈을 감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을 헤매던 달래는 문득 어디선가 불어오는 훈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산속의 칼바람이 아니라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사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온 것인가? 달래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눈의 무게도 손발을 얼어붙게 했던 고통도 사라지고 대신 포근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꿈결처럼 아련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 마을의 투박한 사투리가 아니라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나긋나긋하고 고운 말투였습니다. 마님, 이제 기침하실 시간이 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달래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빛 때문에 잠시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야가 또렷해지면서 드러난 광경은 달래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별천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수가 놓인 병풍이 펼쳐져 있었고 천장에는 용무늬가 새겨진 석가래가 웅장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거친 멍석이나 차가운 구들장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처럼 푹신한 목화솜료와 손만 대도 미끄러질 듯한 최고급 비단 이불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얼어 죽어 천상에 온 것인가? 달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다소곳 서 있던 여인들이 달래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끼고는 우르르 몰려와 그녀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며칠을 꼬박 앓으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앞에 있던 앳된 얼굴의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달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이 재빨리 따뜻한 물이 담긴 옥사발을 대령하며 달래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들은 누구? 달래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여인들은 마치 천상의 소리라도 들은 듯 감격하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방 안의 공기가 마냥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래를 걱정하는 척하며 부산을 떠는 여인들 틈바구니 뒤쪽에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여인이 팔짱을 낀 채 달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탐탁지 않음이 가득 서려 있었고 달래의 거친 손과 촌스러운 말투를 들으며 입가에 비릿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직 그 차가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누워있는 이 호화로운 방이 낯선 선비를 구하려다 얼어 죽은 자신에게 주어진 저승의 보상이라고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저승이 아니었습니다. 달래가 눈을 뜬 곳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분들이 산다는 도성의 한복판. 그것도 임금님의 친척이 머무는 웅장한 궁궐 같은 저택의 안방이었습니다. 눈보라치던 산골 소녀가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의 안방마님이 되어 눈을 뜬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달래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딘 셈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구했던 선비는 누구였으며 왜 그녀가 이곳에 누워있는 것일까요? 소못 한 벌로 시작된 이 기이한 인연은 이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진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위태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꿈이라면 깰 시간이 한참 지났건만 눈앞의 풍경은 흐려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마치 봄날의 햇살을 한데 모아놓은 듯했고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냄새는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마치 소미불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은 붉은색 비단의 금실로 하기 수놓아진 것으로 평생 무명옷만 입고 살아온 달래에게는 손을 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자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금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달래의 눈에 문갑 위에 놓인 청자 화병과 벽에 걸린 족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산골마을 대감마님 댁에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하고 기품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손에 대대야와 수건, 그리고 각종 칠기 합들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달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여인이 달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님,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기체 평안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지만 달래는 그 말이 도무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저를 마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저는 달래라고 하는데요. 달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자 여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은 듯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여인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님께서 친히 모셔오신 귀한 분이니 저희에게는 마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시어 혹여 잘못되실까 온 집안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대군마님이라니. 달래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산속에서 구한 그 선비가 대군마님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이 정신을 잃은 사이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인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달래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한 솜씨로 그녀를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달래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하얀 수건에 닿을 때마다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숯을 나르고 걸레질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진 자신의 손은 이 고운 비단 이불이나 여인들의 섬세한 손길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가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려 했지만 여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후 여인들은 가져온 칠기압을 열어 달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과 맑은 고깃국, 그리고 형형색색의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달래의 텅 빈 위장을 자극했고 꼬르륵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지자 달래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도 배불리 먹기 힘들었던 달래에게 눈앞의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드시지요. 마님,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인의 권유에 달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쌀밥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래는 눈물이 핑 돌 만큼 맛있는 밥을 먹으며 한편으로는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흰쌀밥을 한번 드셔보셔야 하는데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한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달래는 꾹 참고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여인들은 달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시중을 들었고 달래는 체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숙류까지 대령하는 그들의 모습에 달래는 자신이 정말로 귀한 신분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호화로운 방 밖에서는 달래를 향한 전혀 다른 시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 복도 끝에는
궁궐에서 파견 나온 최상궁이 날카로운 눈매로 달래의 방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대군마님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며 집안의 질서를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상궁은 며칠 전 대군마님이 웬 낯선 여인을 업고 들어와 자신의 침소에 눕히고는 극진히 간호하라고 명했을 때부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대군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출신도 알 수 없는 여인이 안주인 행세를 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상궁은 방금 달래의 방에서 나온 어린 나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깨어났느냐, 상태는 어떠하더냐. 나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상궁 마님, 정신은 맑아 보이시나 아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헌데 나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헌데 무엇이냐, 똑바로 말하지 못할까. 최상궁이 호통을 치자 나인은 깜짝 놀라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분의 손발이 양반집 규수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험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도성 말투가 아니라 산골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요. 나인의 말을 들은 최상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눈은 속일 수 없지. 최상궁은 이미 달래가 처음 엎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발에 신겨진 낡은 버선과 거친 발뒤꿈치를 보고 그녀의 신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대군마님께서 잠시 연정을 품어 데려오신 모양이나 근본 없는 천한 것이 이 집안의 물을 흐리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최상궁은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하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달래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걷는 최상궁의 발소리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하고 단호했습니다. 달래가 식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방문이 다시 열리며 최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그녀의 등장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인들이 황급히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이자 달래 역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님을 느끼고 긴장하여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최상궁은 달래의 앞까지 걸어와 천천히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려는 상인처럼 꼼꼼하고 무례한 시선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저는 이 집안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최상궁이라 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뼈가 있는 듯 차가웠습니다. 달래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 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 아니, 좋아졌습니다. 긴장한 탓에 튀어나온 사투리를 급히 수정했지만 이미 최상궁의 귀에는 똑똑히 박힌 후였습니다. 최상궁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신지요? 말투를 들어보니 도성분은 아니신 듯 합니다만 달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기 산 너머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서 왔어요. 숲 굽는 마을인데 달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최상궁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호, 산골 마을이라 어쩐지 손마디가 굵고 거칠다 하였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대군마님과 연이 닿으신 것입니까? 최상궁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달래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달래는 눈보라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선비가 대군마님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눈 속에 쓰러져 계시길래 제가 입던 옷을. 달래의 설명은 두서가 없었고 최상궁에게는 그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옷을 벗어주었다. 그 천한 옷으로 귀한 옥체를 감히 덮었다는 말씀입니까? 최상궁이 짐짓 놀란 척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달래는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위축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얼어 죽을까봐. 달래는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최상궁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상궁은 그런 달래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계집이구나. 대군마님께서 잠시 측은지심에 데려오신 것이 분명해. 최상궁은 달래를 이 집안에서 쫓아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상궁이 돌아간 뒤 달래는 덩그러니 남겨진 화려한 방 안에서 왠지 모를 서러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단 이불도 맛있는 밥상도 이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추운 산골 오두막에서 떨며 지낼 때가 마음은 더 편했던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정말 숲 굽는 마을 출신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최상궁마님이 벼르고 계시던데 얼마 못 버티실 거야. 달래는 귀를 막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막아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방 안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옷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고 할머니가 밤을 새워 만들어주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 멀리서 부드러운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나서 자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옷을 두었을 만한 곳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넓고 복잡한 대저택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지나며 달래는 몇 번이나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다른 곳은 집안의 빨래를 담당하는 세답방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늦은 밤까지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달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물건 하나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달래가 선비에게 덮어주었던 흙탕물과 눈에 젖어 볼품없이 변해버린 낡은 속옷이었습니다. 달래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으나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당장 태워버리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 두었느냐. 날카로운 최상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오나 상궁마님, 대군마님께서 입고 오신 옷이라 함부로 처리하기가. 나인이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님께서 이런 흉한 물건을 다시 찾으실 리가 있느냐.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내일날이 밝는 대로 당장 아궁이에 던져버려라. 최상궁의 서슬퍼런 명령에 달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옷이 그저 더럽고 흉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옷을 챙겨 나오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 사달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달래의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지만 자신의 진심이 담긴 그 옷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비단 옷은 못 입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았어. 그 옷이 어떤 옷인데? 달래는 비단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이며 이 차갑고 낯선 궁궐 같은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의 옷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의 방문 앞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이 달래를 시험하기 위해 까다로운 예법 교육과 바느질거리를 잔뜩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님, 오늘부터는 이 집안의 법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대군 마님의 곁에 머무시려면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셔야지요. 최상궁은 상냥한 척하며 비단 천과 바늘을 내밀었지만 그 눈빛은 달래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매의 눈과 같았습니다. 달래는 거친 손으로 가늘디가는 바늘을 받아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달래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달래는 투박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바늘귀에 실을 꿰었습니다. 평소 굵은 삼배나 무명천만 만져본 그녀에게 미끄러운 비단은 다루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몇 번이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가 맺혔지만 달래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최상궁은 팔짱을 끼고 서서 달래의 서툰 솜씨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쯔쯔, 바늘 잡는 법조차 모르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어찌 안방마님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최상궁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달래는 흔들리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놓고 있는 것은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대로 튼튼하고 꼼꼼하게 천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솜옷을 만들 때처럼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야무지게 꿰매는 박음질이었습니다. 비록 모양새는 투박하고 촌스러웠지만 그 바느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함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달래가 완성한 천을 내려놓자 최상궁은 흠을 잡으려 다가와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상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거칠지만 빈틈없이 촘촘하게 박힌 바느질 솜씨는 화려함만 맺는 도성 여인들의 것과는 다른 묵직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궁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며 천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솜씨가 형편없군요. 다시 하십시오. 냉정한 한마디에 달래의 어깨가 축 처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하지요. 내 마음이 통할 때까지. 달래는 이제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선비가 누구인지보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방, 비단옷 속에 감춰진 달래의 무명천 같은 진심은 과연 언제쯤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달래의 고군분투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달래가 대궐 같은 저택에 머문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하던 궁궐 생활이었지만 달래는 특유의 성실함과 눈치로 조금씩 이곳의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수십 겹의 비단 속치마는 걸을 때마다 다리를 휘감아 걸음걸이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었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중만 받는 일은 평생 몸을 움직여 일해온 달래에게 고역 중의 고역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마당 쓰는 소리나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릴 때면 달래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밖을 향해 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최상궁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달래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매서운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마님, 차를 드실 때는 소리를 내시면 아니 됩니다. 걸으실 때는 사뿐사뿐, 치맛자락이 날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사소한 트집들이 이어졌지만 달래는 그저 죄송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달래가 반박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자 최상궁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고 집안의 다른 하인들조차 달래를 곧 쫓겨날 시골뜨기 정도로 여기며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갇힌 달래의 마음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달래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뒷뜰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달래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어린 나인 한 명이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 앞에는 최상궁이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칠칠 맞은 것, 이게 귀한 청화백자임을 모르느냐. 내 몸값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귀한 물건을 깼으니 오늘 네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줄 알 거라. 어린 나이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하인들은 최상궁의 불호령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숨죽여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먼저 앞으로 나선 것은 바로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깨진 사기그릇 파편들이 널려 있는 바닥으로 뛰어들어 울고 있는 나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애가 겁먹어서 숨도 못 쉬잖아요. 그까짓 그릇이 사람보다 중해요. 달래의 돌발 행동에 최상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감히 상궁의 훈계에 끼어드는 것도 모자라 귀한 백자를 그까짓 그릇이라 칭하다니. 이 집안의 법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최상궁의 황당해하는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나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애가 열이 펄펄 끓네. 몸이 아파서 실수한 거구먼. 달래는 그릇을 깬 것이 부주의 탓이 아니라 병 때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아이의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주고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여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는 산골 마을에서 약을 구할 수 없을 때 할머니가 해주던 민간 요법이었습니다. 달래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닿자 거칠게 몰아쉬던 아이의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궁 마님,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쉬게 해야 해요. 그릇값은 내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아이부터 살립시다. 달래가 단호한 눈빛으로 최상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달래의 기세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하고 무식한 줄만 알았던 시골 계집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결국 최상궁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고 그제야 숨죽이고 있던 하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랫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도성의 마님들과 달리 하찮은 나인 하나를 위해 상궁에게 맞선 달래의 이야기는 하인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달래를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던 시선은 존경과 호감으로 바뀌었고, 몰래 찐 고구마나 식혜를 가져다 주는 나인들도 생겨났습니다. 달래는 비로소 이 차가운 대궐 안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최상궁의 질투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상궁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대군마님의 잠깐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던 달래가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점차 안방마님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위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최상궁은 달래를 확실하게 제거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달래가 가장 아끼는 것, 즉 그녀의 출신 성분을 상징하는 그 물건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답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속옷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달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후원 깊숙한 곳에 있는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분이 달빛 아래서 묵묵히 장독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는 박노파였습니다. 박노파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달래를 바라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달빛이 차니 감기 드십니다. 달래는 왠지 모르게 이 노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며 쭈뼛쭈뼛 다가갔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할머니, 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들 저보고 마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꼭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도둑놈 같아요. 달래가 속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털어놓자 박노파는 헝겊으로 장독을 문지르던 손을 멈추고 달래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님, 비단을 걸쳤다고 해서 속이 비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무명천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를 품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지요. 박노파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지만 달래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무명천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 달래는 자신이 선비에게 덮어주었던 그 속옷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옷에는 자신의 생명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마치 달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덧붙였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마님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사람을 대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곧 큰 바람이 불어올 테니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박노파는 다시 장독 닦는 일에 열중했고 달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최상궁이 하인들을 집합시켜 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흉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필시 부정한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장 세답방에 있는 그 더러운 넝마 조각을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서 태워버려라. 최상궁이 지목한 흉한 물건은 다름 아닌 달래의 속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래가 보는 앞에서 그 옷을 태워버림으로써 달래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달래의 귀에 들어갔고 달래는 맨발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2명의 하인이 꼬질꼬질한 속옷을 불길 속으로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흙탕물과 핏자국이 얼룩져 있어 누가 봐도 쓰레기 같아 보였지만
달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신이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유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밀치고 속옷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그 더러운 옷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리고 머리 장식이 흐트러졌지만 달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상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달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짐짓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마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깟 더러운 거적대기가 무엇이라고 이리 추태를 부리십니까? 대군마님의 총애를 받는 분이 쓰레기를 껴안고 뒹굴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주변에 모인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달래를 안타깝게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더러운 속옷을 껴안은 달래의 모습이 기괴하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최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아라, 근본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비단옷을 입혀 놓아도 천한 냄새를 그리워하여 쓰레기를 놓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찌 대군마님 댁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최상궁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달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숙인 채 속옷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냄새야말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증거이자 긍지였습니다. 이 옷이 없었다면 그 선비는, 아니 대군마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달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속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박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달래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최상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쓰레기로 보여요. 상궁마님 눈에는 이게 그저 더러운 넝마로 보이냐고요. 달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최상궁은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옷은 말이에요. 달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웅성거리는 사람들 뒤쪽에서 무슨 소란이냐 하는 굵고 낮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있는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눈보라 치던 날 달래가 구했던 선비, 대군마님이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입궐하여 나라시를 보느라 집을 비웠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대군의 등장에 최상궁과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군마님 다녀오셨습니까? 최상궁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대군의 시선은 오직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속옷을 껴안고 있는 달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달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최상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전혀는 끝이다. 대군마님께서 저 흉한 꼴을 보셨으니 당장 내치실 것이다. 최상궁은 납작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리며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송구하옵니다. 저 천한 것이 집안의 물건을 훔치려 하여 훈육하던 중이었습니다. 흉한 물건을 들여 집안의 부정을 타개하였으니 엄벌에 처하심이 마땅할 줄 아뢰오. 그녀는 달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달래는 대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보았던 창백한 얼굴과는 달리 지금은 혈색이 돌고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가 대군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의 진심이 담긴 옷이 모욕당하는 상황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속옷을 내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아니 대군마님, 이것이 정말 훔친 물건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입니까? 달래의 질문은 대군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대군은 달래가 들고 있는 그 볼품없는 속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따뜻함,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붙잡아 주었던 그 투박한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대군은 아무 말 없이 달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달래의 손에 들린 속옷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행동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지체 높으신 대군마님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속옷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달래 역시 놀란 눈으로 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군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이 옷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달래를 몰아세우던 최상궁의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침묵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래가 껴안고 있던 속옷은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밝혀질 거대한 진실의 열쇠이자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대군은 천천히 일어서며 달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무거운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숨겨졌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그리고 달래의 진짜 가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군의 묵직한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지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모든 이의 시선은 대군의 손에 들린 낡고 해진 속옷에 고정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상궁의 호통 아래 흉물 취급을 받으며 불길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그 옷은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내의 손길 아래서 마치 왕의 골룡포보다 더 귀한 보물처럼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군은 흙먼지와 그 으름이 묻은 속옷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그 거친 감촉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기억해 내려는 듯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최상궁은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거릴 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미칠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공포로 인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아랫사람을 혼낸 것이 아니라 대군의 생명의 은인을 모욕하고 그 증표를 없애려 한 대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래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혹여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달래만이 멍하니 서서 자신의 낡은 옷을 소중히 어루만지는 대군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산속에서 죽어가던 유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위험 있는 왕족의 기백이 흘러나와 마주치는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속옷을 높이 치켜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 눈에는 이 옷이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거적대기로 보이느냐. 화려한 비단옷에 익숙한 너희들의 눈에는 이것이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로 보이더냐. 대군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담장 너머까지 들릴 기세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자 대구는 속옷을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저 산 너머 눈보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하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 내 정신이 아득해질 때 나를 감싸준 것은 궁궐의 화려한 비단 이불도 아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격식과 예법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살을 때는 추위를 무릅쓰고 벗어준 바로 이 남루한 속옷 한 벌이었다. 대군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리고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인들은 그제야 달래가 어떻게 대군과 함께 오게 되었는지, 왜 대군이 그녀를 그리도 아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대군은 시선을 돌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상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상궁, 너는 이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누구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 자부했겠지. 허나 너는 거칠애의 눈이 멀어 진정한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다. 네가 태워버리려 했던 것은 단순한 속뭉치가 아니라 나를 살린 생명이었으며 이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네가 불 속에 던지려 했던 것이 바로 나의 목숨과 다름없다는 것을 진정 몰랐단 말이냐. 최상궁은 죽여주시옵소서. 마님 소인이 눈이 어두워 천하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오열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품이란 무엇이냐. 비단옷을 입고 아랫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품이더냐. 아니면 은인의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며 태워버리는 것이 네가 배운 법도더냐. 대군의 질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 내 너를 믿고 집안을 맡겼거늘 그 믿음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구나. 최상궁은 대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어조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상궁, 너는 오늘부로 안방마님을 모시는 상궁의 직을 내려놓고 당장 곳간 열쇠와 장부 일체를 반납하거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안채에 발을 들이지 말라. 너의 그 오만한 눈빛이 다시는 이 집안의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지 못하도록 저 멀리 행랑채 구석방에서 내 죄를 뉘우치며 근신토록 하라. 이것은 사실상 파면이나 다름없는 엄한 벌이었습니다. 평생을 대갓집의 실세로 살아온 최상궁에게 권력을 잃고 구석방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최상궁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달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군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대군마님, 제발 노여움을 거두셔요. 상궁마님도 모르고 그러신 건데 너무 심하게 벌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사람이 쫓겨나는 건 싫구먼요. 달래의 눈에는 진심으로 최상궁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욕했던 사람을 위해 용서를 비는 달래의 모습에 대군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인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 큰 벌을 원했을 터인데 달래의 마음은 그릇의 크기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대군은 그런 달래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자신을 해하려던 이를 감싸는가. 그대의 마음이 비단보다 곱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토록 넓을 줄은 미처 몰랐소. 대군은 한숨을 내쉬며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대군에게는 세상 어느 고운 손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허나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오. 다만 그대의 간청이 그러하니 최상궁을 내치지는 않겠소. 대신 그녀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칠 때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게 할 것이오. 이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요. 대군의 결정에 최상궁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달래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천한 늙은이가 마님의 넓으신 아량을 모르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최상궁의 사과는 가식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래의 따뜻한 마음에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하인들 역시 달래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달래는 단순히 대군이 데려온 손님이 아니라 인품과 덕망을 갖춘 진정한 이 집의 안주인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달래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대군은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소란은 끝났다. 오늘은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날이자 나의 귀한 은인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됨을 선포하는 날이다. 곡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넉넉히 풀고 술을 빚어온 집안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큰 잔치를 준비하거라. 대군의 호탕한 명령에 하인들은 예, 마님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흩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대군은 달래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 화려한 방이 이제는 제법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군은 속옷을 비단 방석 위에 고이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은 갑오로 삼아 대대로 물려줄 것이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귀한 거울이 될 것이니. 달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헌옷을 갑오로 삼으셔요. 그냥 겨울에 입으시면 따뜻하고 좋은데. 그녀의 소박한 대답에 대군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시원한지 방 안의 근심과 걱정이 모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랑채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고기 국밥과 떡, 전, 그리고 잘 익은 김치까지 산해진미가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달래는 대군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을 위해 준비된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체할 듯이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나는 하인들마다 달래에게 다가와 마님,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마님 덕분에 저희가 호강합니다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일일이 고마워요. 많이 드셔요라며 화답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멀리서 장독을 닦던 박노파가 조용히 다가와 달래에게 따뜻한 식혜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마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마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바로 이 집안을 지탱하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박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는 마치 친할머니처럼 포근했습니다. 달래는 식혜를 받아 마시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콤하고 알싸한 식혜 맛처럼 달래의 인생에도 비로소 진정한 단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하나둘 물러가고 대군과 달래는 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그친 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군은 달래의 어깨에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달래라고 하였소. 참으로 고운 이름이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리는 꽃. 달래. 그대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구려. 대군의 칭찬에 달래는 볼이 발그레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스러운 이름인디요. 뭐? 달래가 쑥스러워하자 대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들리오. 내가 그동안 나라실에 쫓겨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그대를 외롭게 하여 미안하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고마움은커녕 시련만 안겨주었으니 내 면목이 없소. 대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달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걸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춥지 않아요. 참말로 따뜻해요. 달래의 말에 대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라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대군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을 보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요. 그대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별이 되어 주었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그대가 덮어준 소못의 온기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오. 달래는 대군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낯설고 무섭기만 했던 이 거대한 기와집이 이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춤을 추듯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가 된 듯 서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행랑채 쪽에서는 최상궁이 늦은 밤까지 반성하며 배를 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는 일상의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헝클어졌던 실타래는 풀려 다시 곱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문득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중에 눈이 녹고 봄이 오면 할머니를 모셔와도 될까요? 달래가 조심스럽게 묻자 대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이 집은 이제 그대의 집이니 그대의 가족은 곧 나의 가족이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가마를 보내어 할머니를 모셔옵시다. 그리고 그 솜씨 좋으신 할머니께 나도 소못 한 벌 지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소. 대군의 농담에 달래는 아이 참 마님도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가고 달래와 대군의 이야기꽃은 시들 줄 몰랐습니다. 눈보라가 맺어준 인연은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졌고 비단옷 속에 감춰져 있던 오해와 편견은 달래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봄날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날들 뿐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하얀 눈이 달빛을 받아 은가루처럼 반짝이는 밤. 대군댁 안방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진정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큰 소란이 지나가고 대군마님 댁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예전에 숨막히도록 엄격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마치
햇살이 잘 드는 장독대처럼 따스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평화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하인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주치면 고개 숙여 피하기 바빴던 대군 마님과 안방 마님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달래 마님을 보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와 문안을 여쭈었고 달래 역시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로 그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던 이 거대한 기와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진짜 집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래는 안방마님이 된 후에도 비단 방석 위에 가만히 앉아 호사를 누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의 불 상태를 살피고 하인들이 먹을 국밥이 제대로 끓고 있는지 직접 솥뚜껑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인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내 손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서 그려하며 웃는 달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는 쌀 한 톨, 콩 한 쪽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달래의 살림법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곳간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행랑채의 구석방으로 거처를 옮긴 최상궁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하루 종일 배틀에 앉아 배를 짜거나 마당에 낙엽을 쓰는 맷분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분함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도끼는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달래가 아랫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최상궁은 자신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권위와 허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고개만 숙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달래는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 최상궁의 방을 찾았습니다. 좁고 찬 기운이 도는 방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느질을 하고 있던 최상궁은 달래의 방문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마님, 이곳이 어디라고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까?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최상궁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달래는 윗목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날이 차서 따뜻한 것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저번에 보니까 기침을 자꾸 하시던데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셔요. 달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최상궁은 달래가 내민 떡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쫓아내려 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따뜻한 위로는 그녀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상보다 더 값지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최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집어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마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상궁의 참회의 달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날 이후 최상궁은 누구보다 충직한 달래의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구는 나라실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달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책만 읽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래와 함께 텐마루에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달래는 대군에게 산골 마을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멧돼지가 밭을 갈아엎은 이야기,
봄나무를 캐러 갔다가 벌에 쏘인 이야기 등 대군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대군은 달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책상 물림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달래가 그토록 아끼던 낡은 소못은 이제 안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자개장 안에 귀하게 보관되었습니다. 대군은 유명한 화공을 불러 그 소못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그 옆에 생명을 살린 옷이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때때로 대군은 화려한 관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그 장롱문을 열어 소못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옷은 그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무언의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달래 역시 가끔 그 옷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정성스럽게 다듬질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눈보라치던 그날의 기억과 자신을 지켜준 기적 같은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입춘이 다가올 무렵, 대군 댁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군이 보낸 가마꾼들이 산골 마을에서 달래의 할머니를 무사히 모시고 도착한 것입니다. 대문 밖까지 마중 나간 달래는 가마에서 내리는 꼬부랑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하고 외치며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할머니는 달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엉엉 우셨고, 달래 역시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군과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비단옷을 입은 손녀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달래가 직접 지은 밥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눕자 금세 편안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달래가 복을 타고났구나. 마음씨 곱게 쓰더니 하늘이 도운 게야. 할머니는 대군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손녀 잘 부탁하네. 고맙네 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대군은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할머니 덕분에 제가 귀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달래의 소원대로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니 집안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처막 끝에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초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달래는 마당에 나와 흙냄새를 맡으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곳에 떨어진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녀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고, 그녀가 뿌린 따뜻한 마음의 씨앗들은 이제 막 싹을 틔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안방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지고 새 식구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 대군과 달래는 그 옆에 누워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달래는 잠들기 전 문득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못 한 벌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히 목숨을 구한 것을 넘어 서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군은 잠든 달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불을 어깨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나에게 와주어서.
그리고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달래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못보다 더 따뜻하고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사랑 속에서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는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집을 소못 대군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달래와 대군, 그리고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이 남긴 따뜻한 온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달래마님이 덮어주었던 그 소모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